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년 4개월 만에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 발사대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데요.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로 우리 기술이 우주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월도 절반이 지나갔지만 비가 오는 모습은 장마철 같습니다. 군산 어청도에는 어제 오늘 23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진 행사장, 사람들이 바닥에 고인 물을 퍼냅니다. 9월 중순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에 우비를 챙겨 입은 사람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새벽 3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전북 군산 어청도는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이 230mm가 넘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40mm 넘게 기록됐는데 경기 파주 도라산이 1시간에 67mm, 김포공항도 50.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의 원인은 주로 장마철에 많이 나타나는 정체전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힌 겁니다. 오늘은 비가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밑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통과한 저기압 후면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강원 영동 지방에는 오늘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에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호우주의보 속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수원 저수율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한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퍼부은 비에 도로 일부도 잠겼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상수원 오봉 저수지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가슴 벅차요. 강릉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강릉에는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교량 배수로마다 이렇게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름 넘게 저수지와 정수장으로 물을 실어 나르던 급수 차량들도 비가 내리자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며칠 이렇게 와서 이 저수량이 계속 올라가서 강릉 시민들의 이 염원인 이 물 부족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보다 5%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상류에 내린 빗물이 흘러들면 저수율은 당분간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저수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 완전 해갈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내린 단비 덕분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9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건데 연준은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단 한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물가 관리와 고용 안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에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에서 4에서 4.2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대비를 위해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갔다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관세로 인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고용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연준은 또 올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엔 단 한 차례만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연내와 내년에 5차례 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했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이번 FOMC에 투표권을 가진 이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이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대폭 인하 요구에 맞춰 0.5%포인트 인하를 의미하는 B컷을 주장하며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준 이사도 FOMC에 참여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하며 마이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 관리보다는 고용 충격과 정치적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고 금리 미세 조정에 이어 점진적인 완화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미국 관세 협상 진행 상황과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코스피가 급락 하루 만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7% 오른 3,432로 출발했는데 개인이 1,100억 원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1,10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3.1% 올라 34만 원대를, 삼성전자는 0.8% 올라 7만 8천 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도 0.76% 오른 851로 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25%의 대미 자동차 품목 관세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비용을 떠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통상 합의로 약속된 관세 인하가 불투명한 데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도 사라져서 하반기 저조한 실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속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판 차량만 모두 18만 대. 월간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자 기술력을 자부해온 친환경차 비중도 28%에 육박해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직전 수요가 몰린 탓이라는 해석 대신 안전성과 상품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진출해 일본과 독일 차와 경쟁하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왔지만 이제는 가격 대신 상품성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의 자동차 관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소비자 가격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경쟁사 대비 수입 비중도 여전히 높아서 관세 타격도 더 컸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에만 대미 관세 관련 비용에 8천억 원을 쓰면서
1년 전 영업이익보다 16% 가까이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관세 인하가 한미 당국의 이견 속에 불투명해진 사이 먼저 관세를 낮춘 일본차에게 가격 면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변수가 됐습니다. 한 대에 1,0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사라진 셈이라 전기차에서 우세를 보여온 현대차와 기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캐짐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 공장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용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정확한 가동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의 여파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된 점도 걸림돌입니다. 현대차는 향후 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인베스터 데이를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데 지나치게 커진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하락 속에 어떤 전략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재개정 사항 66건은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1월 2년 반 만에 4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운용 절차와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 현장을 임늘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1년 발사를 시작으로 총 3차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번 4차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체계 종합기업이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부터 단전기체 조립까지 제작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사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함께 산하견이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부탑재 위성으로 실립니다. 특히 위성에 사용하는 하이드라진 연료의 중화 과정을 이번에는 해외의 도움 없이 국내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가 사실은 조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에서는 대부분의 이 추진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하이드라진을 실제 충전한 사례가 없었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국내 충전을 하게 되고요. 성공적인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현장 점검도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체 구조와 엔진이 극 좋은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발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축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사체가 발사 운용을 수행하는 과정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을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11월 전남 고흥에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LG와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가 우주선 누리호 부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LG는 스타트업 발굴 육성 행사인 슈퍼스타트데이에서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 예정인 카메라 모듈과 내년 6월 누리호 5차 발사 때 사용할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를 선보였습니다. LG는 처음부터 우주용 제품을 개발, 제작하는 대신 기존 양산품을 우주 환경에 맞춰 보완해 비용과 시간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벌인 40대 중국 교포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이 초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48살 중국 교포 장모 씨입니다. 장 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또 다른 피의자인 중국 교포 44살 류모 씨도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4일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12일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체포하면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는데 장 씨가 차량에 이 장비를 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류 씨는 이렇게 무단 소액 결제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인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킹 조직에 몸담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통신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착수 뒤 얼마 뒤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떠난 것을 확인하고 언론의 보도 유예를 요청한 뒤 장 씨의 입국 정보를 입수해 공항에서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주범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피해 발생 지역을 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장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액 결제로 이어졌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붙잡히면서 범행 윤곽도 차츰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번 범행에는 펜토셀이라고 불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런 아이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사한 유형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부터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 등 가까이 위치한 4개 지역에서 잇따라 피해가 발생해 의문점으로 남았는데 주범 장 씨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피해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시인했습니다. 장비를 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통신을 가로채는 이른바 워드라이빙 수법입니다. 장 씨의 기지국 장비는 안테나 등이 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실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상품권 등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범행에 쓰인 장비가 과거 KT통신망에 쓰였던 장비로 추정되는 만큼 KT 내부자 관여 여부 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KT가 집계한 피해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국내 성인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60대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0.2%가 AI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학습 축적해 향후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AI로 대체되는 직업이나 업무가 많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응답자도 87.2%에 달했고 68%는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AI를 둘러싼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축산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미래 축산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생산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돼지 축사유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기계 장치가 이동합니다. 장치 아래의 어미돼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파악합니다. AI와 축산이 결합한 기술로 미래 축산 기술을 보여주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축산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설비 등 7가지 AI 접목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사육 중인 조류의 체온과 행동을 카메라로 실시간 분석하고 과거 빅데이터를 토대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농장주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매년 큰 피해를 주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조류 같은 이미지를 찍으면 그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과연 이 닭이 정상인지 아니면 조류독감 의심 개체인지까지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AI를 활용해 악취 저감과 탄소 감축 등 지속 가능한 사례 발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축산을 넘어 데이터 기반 생산성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또 청년 농가를 대상으로 ICT 장비와 운영 솔루션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 축산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저희들이 축산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축산인에게 스마트 기술 부분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활용 역량과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차표가 예매 첫날에만 120만 석 넘게 팔렸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판매된 추석 연휴 승차권이 모두 126만 석으로 전체 판매 대상 좌석의 73%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날 예매율보다 8.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좌석 수로는 지난해 63만 석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72%가량 급증하면서 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오늘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모두 7개 선착장, 28.9km 구간을 오가며 운항 초기엔 오전 11시부터 밤 9시 37분까지 하루 14회 운항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왕복 30회로 증편 운항합니다. 이용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 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유명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행정시설엔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등 최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설들이 한 지붕 가족이 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색 결합에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속 공사장. 이곳은 다름 아닌 쇼핑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최초로 스타필드를 품은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 이동인구도 많아지고 쇼핑,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 다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 대형 쇼핑몰보다 규모를 줄인 지역형 상업시설로 신세계 프로퍼티는 도보 고객을 겨냥한 이러한 쇼핑몰을 앞으로 아파트 외에도 공장 부지나 버스터미널과 결합해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시설과 놀이기구가 만난 곳도 있습니다. 서울동작구는 신청사 개청에 맞춰 대형 미끄럼틀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연결된 이 미끄럼틀은 15m로 건물 5층 높이에 달합니다. 구청에 설치된 이 대형 미끄럼틀 저도 직접 타봤는데요.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오는 가장 빠른 길임은 확실합니다. 성인용의 길이는 34m, 18m짜리 유아용도 있는데 열흘 만에 벌써 4,000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놀랐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마냥 행정시설 딱딱하게만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인천공항 옆이라는 이점을 안고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을 품은 리조트도 있습니다. 지난 23년 문을 연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유명 음악 시상식 등 36개가 넘는 이벤트를 개최했고 상반기에만 약 31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공간들이 결합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취향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개발을 할 때 그런 어떤 공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이유로 복합공간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쿄와 뉴욕 등 전 세계 유명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에서 쇼핑, 업무 환경 속에서 문화를 경험하려는 흐름 속에 복합공간의 이색 결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9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